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8번 학습지, 바로 고려에 대해서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고려가 워낙 이제 양도 많고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여러 파트로 쪼개서 수업을 할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 시간 공부할 8번 학습지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배웠냐? 네, 우선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고려 전기, 무신정변 이전이죠. 고려 전기에서도 태조와 광종과 성종 이 세 명의 왕을 중심으로 한 고려 초기의 체제 정비 과정, 태조, 광종, 성종 세 명의 왕을 중심으로 한 고려 초기의 이 체제 정비 과정, 그리고 고려의 중앙 및 지방 관리 등용 제도, 이 제도 정비 과정을 또 볼 거고요. 그리고 고려 전기의 국제 관계, 정확히 말하면 거란, 여진과의 대외 관계가 어떠했는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8번 학습지부터는 우리가 뭐에 들어간다? 고려에 들어간다. 근데 이 고려가 양이 워낙 많아서 이 8번 학습지에서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그리고 고려 전기에서도 초기 태조, 광종, 성종을 중심으로 한 고려 초기의 체제 정비 및 고려의 그런 제도, 중앙, 지방 관리 등형 제도가 어떻게 정비되는가, 그리고 고려 전기의 거란과 여진을 어떤 식으로 대했는가, 고려 전기, 거란과 여진을 대상으로 한 대외관계, 이런 내용들을 8번 학습지에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는가, 기출문제 분석표 나와 있죠. 그리고 대표적인 기출문항들을 선생님이 또 이렇게 실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개념을 어느 정도 스케치한 다음에 바로 이 기출문제 분석표와 기출문제로 넘어오셔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문장, 단어가 중요 선지로 반복되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저랑 여기까지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이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알 거예요. 선생님과 개념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스케치를 한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표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선지를 보면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선지로 반복됐구나,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하고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보고 다시 개념으로 넘어오면 개념에서 특정한 문장이나 단어들이 눈에 싹 들어오죠. 그런 식으로 그 방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 우선순위를 나눌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주는 게 이 기출문항이니까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그러니까 신라 말에서 고려 초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볼 거면 일단 신라 하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통일신라 하대 부분을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그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뼈대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신라를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을 해요. 뭘 기준으로? 왕의 골품을 기준으로 우리가 왕의 골품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신라를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대는 누가 왕이 되었던 시대죠? 네, 바로 무열왕, 김춘추의 직계 후손들만 왕이 될 수 있던 시대. 그러니까 진골이라고 다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열왕, 김춘추의 직계 자손만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원칙이 지켜지던 시대가 바로 신라 중대예요. 다만 신라 중대는 왕권이 굉장히 강하고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성덕왕 이런 뛰어난 왕들이 등장을 해서 발전한 건 맞지만 부작용도 있었죠. 권력이 너무나 소수의 진골 귀족들에게만 집중된다는 거예요. 일단 무열왕의 직계자분들이 왕위를 독점을 하고 그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독점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소수의 진골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권력에 소외된 진골 귀족들의 그런 불만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네, 경덕왕 때부터 이 불만이 드러나죠. 그 증거가 뭐의 부활? 후조건뿐 아니라 노동력까지 함께 지급하는 노급이 부활한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을 했고, 근데 경덕왕은 노급 부활을 통한 그런 진골 귀족들의 불만을 불국사나 석굴암을 건축하는 문화산업으로 어떻게 이거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래서 그 다음인 해공왕 때 결국 진골 귀족들의 반란으로 해공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신라 중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대가 끝났다는 거는 네, 원칙이 무너진 거죠. 무열왕의 직계자분들만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중대 원칙이 무너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라가 뭐로 들어갑니까? 하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누가 왕이 됩니까? 네, 아무나. 정확히 말하면 강한 자. 이제는 진골 중에서도 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왕이 되려고 왕위를 노리는 진골 귀족들 간의 치열한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게 돼요. 특히 중대 동안에 권력에 소외돼 있던, 억눌려 있던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표출되면서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져요. 신라 하대 150년간 20명의 왕이 바뀐다고 했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지배층들 간의 이런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네, 헌덕왕 때 있었던 김원창의 난, 그리고 문성왕 때 있었던 장보고의 난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골교들 간의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이 중앙에서 심화되다 보니까 네, 지방에선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더 이상 왕이 보낸 지방관의 명령이 통하지 않게 돼요. 중앙정부가 이렇게 힘이 약해지고 진골교들 간의 왕위 쟁탈전, 왕위 계승 분쟁으로 중앙정부가 혼란에 빠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혼란에 빠진 중앙정부가 보낸 지방관의 명령이 지방에 먹히지가 않게 되고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방의 귀족들이나 세력가들이 백성들을, 농민들을 이중수탈을 하게 되죠.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세금을 뜯어가고 지방 세력가들은 지방 세력가대로 세금을 뜯어가고 중앙정부는 이런 지방 세력가들을 단속하지 못하고 이러는 이중수탈 속에서 결국 중앙정부의 독촉을 받던 농민들이 폭발하게 돼요.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이거 다 어느 왕 때였죠? 네, 진성여왕 때였죠. 진성여왕 때 농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난다. 농민봉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세력이 바로 누구였죠? 네,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으로 부르던 지방을 불법적으로 장악한 조폭 마피아 같은 애들이라고 했죠. 그 지방의 군사, 행정, 사법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장악하던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반독립적인 세력,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이라고 했던 호족, 그리고 이제 신라 하대의 반신라적인 경향으로 돌변한 육두품들이 있었죠. 육두품 같은 경우 호족은 이제 신라 하대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 맞죠. 촌주나 이런 군진 세력, 해상 세력들이. 근데 육두품은 행동 방향이 변한 거였죠. 신라 중대 때만 해도 육두품은 왕의 후원을 받아서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 실무를 담당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강수나 설총 같은 사람이었죠. 비록 골품제가 사라진 건 아니어서 여전히 승진에 제한이 걸려있고 행정 실무 정도밖에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법이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는 꿈을 펼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신라 하대 와서는 왕이 더 이상 육두품을 챙겨주지 못하고 왕의 후원이 끊어지고 진골 귀족의 탄압으로 중앙 정치에서 육두품들이 완전히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육두품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된다고 했죠. 골품제는 썩은 제도다. 이런 골품제에 기반해서 권력을 독점하는 진골 귀족들을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틀을 부셔야 한다. 골품제와 진골 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라라는 국가의 틀 자체를 부수자 하고 육두품들이 누구랑 손을 잡죠? 호족과 손을 잡게 되죠. 호족과 육두품들이 연계하면서 반신라적인 경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호족과 육두품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이 바로 선종, 누구나 참선과 수양을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진골귀족의 권위를 부정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주의 운수가 다 했다. 경주의 기운이 다 했다.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기운은 우리 호족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오게 되었다. 경주 중심의 그 지리관을 벗어나서 지방 중심으로 국토를 재편성해야 한다. 풍수지리. 그리고 골품제,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능력으로 뽑아야 한다. 유교, 이런 선종, 풍수지리, 유교 같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한다고 했었죠. 자, 요런 내용들. 선생님이 설명했던 신라 하대의 가장 엑기스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한 신라 하대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리에 넣고 이제 고려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지도도 있고요. 여기 후삼국의 성립인데 여기서 이제 은근 중요한 글자는 바로 요거예요. 그냥 삼국이 아니라 무슨 삼국? 후삼국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삼국시대를 공부를 했어요.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공부했어.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게 누구였죠? 네, 신라였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신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 신라를 거쳐서. 근데 이 통일 신라가 이제 중대 때는 잘 나갔지만 하대 들어와서 맛이 가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시 신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삼국시대가 부활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나타난 삼국시대를 그 전에 삼국시대랑 구분해서 뒤에 나타난 삼국시대다 해서 우리가 후삼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후삼국시대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건 후백제예요. 이 후백제를 만든 사람은 바로 견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견훤이 이 전라도에서도 오늘날 비빔밥으로 유명한 전주, 그 당시 전주를 완산주라 불렀어요. 이 완산주를 중심으로 나라를 만듭니다. 이 견훤은 원래 신라의 군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 우리가 군진 세력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전라도 서남해안 지방을 방비하라는 명을 받고 이제 임명받은 군인이었는데 얘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견훤이 터를 잡은 지역은 충청도 전라도 일대로 바로 옛 백제 땅이에요. 옛 백제 지역. 그래서 완산주 지역에 도읍을 하면서 나라 이름도 후백제로 한 거고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백제 유민들이니까 백제인들 옛 백제 출신이니까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라 이름도 백제를 계승했다. 후백제로 지었고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백제 마지막 왕 의자왕의 원한을 갚아주겠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백제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죠. 의자왕의 원한을 갚겠다는 건 누구에 대해서 복수를 천명하는 거죠? 네, 바로 신라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견훤은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견훤을 여러분이 누구를 떠올리면 좀 연상하기 쉽냐면 물론 정확하게 매칭되는 건 아니지만 연개소문과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에요. 연개소문 굉장히 싸움 잘했죠. 하지만 뭔가 포용하고 화합하는 능력은 떨어지고 권력을 독점하기만 했고 자식 농사를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견훤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일단 너무 사람이 강해요. 너무 폭력적이야. 농민들도 너무 지나치게 괴롭히고요. 그리고 지금 신라 하대 150년간 이 20명이 왕이 바뀌는 이 혼란기 속에서 지방의 권력이 누구에게 넘어갔죠? 네, 호족들에게 넘어갔어요. 그 호족들이 지방의 경제, 군사, 행정, 사법 모든 걸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누구랑 결국엔 협력할 수밖에 없죠? 네, 지방의 그 모든 그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는 이 반독립적인 세력인 호족들과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런 좀 정치적인 그런 걸 발휘를 해야 되는데 견훤은 그냥 강강강입니다. 그래서 호족들을 포섭하는데 실패해요. 결정적으로 본인이 백제 지역에 나라를 만들고 나라 이름도 이제 백제를 계승했다. 후백제로 짓고 의자왕의 원한을 갚겠다 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너무 신라에 대해서 가혹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시 견훤이 워낙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라의 수도 경주까지 쳐들어가게 되거든요. 당시 이제 경주를 함락을 시켰는데 당시 이제 신라 왕이 경혜왕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경혜왕을 죽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경혜왕의 아내 신라 왕비를 이제 강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수도를 함락시키고 왕을 죽이고 왕비를 강간했다. 이때 신라가 망하지 않았던 건 이 견훤이 경주에 쳐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의 왕건이 부랴부랴 지원군을 이끌고 달려와서 그래. 그래서 견훤이 이제 왕건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구 지방으로 왕건과 싸우러 가거든요. 이 전투에서 왕건이 져요. 신라를 구해주러 오겠다고 오다가.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개박살이 납니다. 이때 왕건이 죽을 뻔해요. 근데 이제 왕건의 부하 중에서 신훈겸이라고 하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부하가 이제 후백제군에게 포위당해서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왕건에게
폐하 저에게 고려왕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이래서 왕건의 갑옷을 입고 너희들이 찾는 고려의 왕건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이제 어그로를 끌어줘서 그 사이에 이제 왕건이 도망을 갔어요. 이렇게 신승겸과 함께 무려 8명의 공신들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어져가지고 왕건이 겨우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진 곳을 오늘날 대구의 팔공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말 그대로 8명의 공신들이 죽은 산이라는 거예요. 어쨌건 왕건 여기서 패배하긴 했지만 여러분이 신라 백성이라면 변원과 왕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요? 그쵸. 당연히 왕건에게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나중에 신라가 누구에게 양복해요? 네, 변원이 아니라 왕건에게 양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은 신라를 상대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년 왕국의 신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폭력적인 정치만 하다 보니까 견훤 한계가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견훤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여기 지도 완산주에 도읍을 했던 견훤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견훤 다음에 나라를 만든 건 바로 후고구려를 만든 궁예입니다. 후백제가 만들어지고 나서 1년 있다가 이제 궁예가 후고구려를 만드는데 견훤이 군인 출신이라면 궁예는 몰락한 신라의 왕족 출신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신라 대 진골 귀족들 간의 그 치열한 왕위쟁 탈전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궁예가 깐난애기였는데 이 궁예네 집안이 왕위계성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특히 궁예는 남자니까 더더욱 살려둘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궁예의 엄마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만을 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그 혼란한 와중에 이제 궁궐에서 그 밑에 기다리고 있던 유모한테 유모 미안해 이 아이를 꼭 살려줘 부탁해 하고 창밖으로 이제 급하게 밑에 있는 유모에게 받으라고 포대기에 싼 아기 궁예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유모가 받다가 손가락에 그 궁예의 눈이 찔려가지고 이제 궁예가 애꾸눈이 되죠. 그래서 이제 유모가 궁예를 데리고 산골짜기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궁예는 자기가 왕자인 것도 몰랐죠. 그리고 유모를 자기 친엄마로 알고 지냈는데 어느 정도 궁예가 크고 나서 이 유모가 진실을 밝힌 거예요. 왕자님, 사실 저는 왕자님의 친어머니가 아닙니다. 왕자님은 사실 신라의 왕족입니다 하고 이제 출생의 비밀을 다 말을 해준 거예요. 궁예가 그때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껴요. 자기를 버린 신라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출가하죠. 머리를 밉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의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증오를 해소하고 싶었던 거야.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궁예를 가장 옆에서 도와준 궁예의 오른팔, 궁예의 2인자가 바로 누구였냐? 왕건이에요. 이 왕건은 장보고와 같은 해상 세력입니다. 이 왕건의 근거지가 바로 송악, 오늘날의 개성, 나중에는 여기가 개경이라 불리죠. 송악, 개성, 개경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궁예가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그 왕건의 근거지인 송악, 개경을 중심으로 만든 나라가 바로 후고구려예요. 이 지역은 옛 고구려 지역이었고요. 다만 궁예 같은 경우도 견훤처럼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일단 농민들에게 너무 지나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궁예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제 청렴결백하고 백성들과 이제 그런 어려움을 함께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스님이었잖아요. 5에 빠져요. 미륵신앙. 여러분 선생님과 원효의상 신라의 통일신라의 문화 하면서 원효의상 파트 이야기할 때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기억나요? 네. 부처님들은 여러 종류가 있다. 저승세계를 관장하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아미타 부처. 저승을 관장을 하죠. 그리고 현실 세계를 담당하는 관음 부처.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담당하는 미륵 부처. 그래서 이제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아미타 부처님에게 나를 맡깁니다. 하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나를 죽음 이후에 내세에 극락정토로 데려가 준다. 이게 이제 아미타 신앙이었고. 이게 이제 원효가 말한 거였죠. 그리고 의상은 관세음보살. 관음 부처님에게 기도하면 관음 부처님이 나의 지금 현세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게 바로 관음 신앙이었죠.
의황에. 그래서 이제 나무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이제 제가 미륵불 이야기도 했죠. 오지 않은 미래 부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5일 확률이 높다. 그게 궁예였어요. 그 궁예는 자기 스스로를 내가 바로 미래에 올 너희들을 구원할 미륵이다 라고 말하면서 관심법이라는 회개한 걸 들고 나와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관찰만 해도 다 알 수 있다.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신하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명한 짤방이 있죠. 그 조정 회의할 때 콜록콜록 하니까 이제 뭐 누구인가 이러고 이제 마구니가 가득 찼다. 때려 죽여라 하는 그런 게 이제 관심법인 거죠. 내가 너를 바라보기만 해도 너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속된 말로 또라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호족들이 이런 미친 또라이를 왕으로 섬길 순 없다 해서 호족들이 마음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래서 호족들이 그리고 궁예가 견훤만큼은 아니었지만 궁예 역시도 본인이 신라에서 쫓겨난 그거다 보니까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호족들이 궁예를 쫓아내고 2인자였던 왕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되고요. 송악으로 천도하게 되는데,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설명을 좀 할게요. 일단 왕건이 궁예를 배신하고 호족들과 손을 잡은 이유는 사실 이건 궁예가 먼저 왕건에게 거리를 둔 게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궁예가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에 도움을 삼았죠? 네, 왕건의 근거지인 송악의 도움을 삼고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로 정한 거잖아요. 근데 궁예가 이제 맛이 가면서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마진, 태봉 이런 걸로 막 바꿔요. 그러는 과정에서 수도를 송악에서 어디로 옮겨요? 철원, 강원도 철원 지방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옮긴 건 송악의 도읍을 송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왕건과 호족들을 견제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건이 궁예가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해서 이제 서로 갈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건이 호족들과 손을 잡고 궁예를 쫓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하고 송악으로 천도했다. 자, 은근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게 한번 수능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세요 하고서 그 자료의 인물은 왕건이었어요. 그건 되게 쉬웠는데 설명에 이제 수도를 송악으로 옮겼다, 송악으로 천도했다 이게 나왔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에이,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했고 고려의 수도는 처음부터 송악이었는데 무슨 송악으로 천도를 해, 어디서 이런 함정을 하고 이제 그걸 제껴버린 거야. 근데 이게 정답이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궁예가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후고구려를 만듭니다. 이때 수도가 어디였죠? 네, 왕건의 근거지였던 송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궁예가 미륵신앙, 관심법에 빠지게 되면서 나라 이름도 뭘로 바꿉니까? 마진, 태봉 이런 걸로 막 나라 이름을 바꿔요. 그 과정에서 왕건과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수도를 송악에서 어디로 옮겨요? 강원도 철원으로 옮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콜록콜록 누구인가? 퍽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철원이 얼마나 추운 곳인데 그 추운 데로 수도 옮겨놓고서 신하가 조정 회의할 때 기침한다고 때려 죽이면 어떡해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맛이 가서 호족과 왕건이 힘을 합쳐서 궁예를 몰아내고, 그러고 나라 이름을 다시 뭐로 바꾸죠? 네, 고려로 바꿉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를 건국할 그 당시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쵸, 지금 철원이에요. 수도는 궁예를 몰아낼 때, 궁예를 몰아내고 고려란 나라를 다시 만들 때는 수도가 지금 철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왕건 입장에서는 철원에 계속 있을 이유가 1도 없죠. 애초에 본인의 근거지가 아니기도 하고 궁예가 마음대로 옮긴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고려를 건국하고 1년 있다가 바로 그 다음에 본인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수도가 송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건에 대한 설명하면은 고려를 건국했다와 수도를 송악으로, 왜 이래? 고려를 건국했다와 수도를 송악으로 옮겼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긴 거죠.
헷갈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누가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이 어디를 중심으로 완산주, 전주를 중심으로 후백제를 건국을 했죠. 그리고 1년 있다가 누가 신라의 몰락한 왕족 출신인 궁예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어디를 중심으로 송악을 중심으로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했던 궁예가 미륵신앙 관신법 마시가면서 마진 태봉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 철원으로 후로 옮기다가 결국 왕건과 호족들에게 쫓겨나고 고려가 만들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후삼국이죠. 신라, 후백제, 고려. 그러고 있다가 막 아웅다웅하고 있는데 북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발해가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거란. 요나라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고 발해의 유민들은 나라 이름이 비슷한 고려를 보고 우리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데 여기 밑에 있는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나라 이름을 고려로 지었네 해서 이제 아름아름 넘어오고 결정적으로 누가 넘어온 게 굉장히 유명했죠. 발해의 마지막 왕자였던 발해 태자 대광연이 무려 5만 명에 달하는 발해 유민들과 함께 고려로 귀순을 해옵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아까 견훤을 연개소문에 비유했죠. 견훤이 정말 싸움을 잘했어요. 실제 왕건이 견훤과 싸운 전투에서 거의 80% 이상을 집니다. 그래서 이제 왕건이 계속 견훤에게 싸우면 대부분 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싸움을 잘했던 견훤이 스스로 몰락합니다. 후백제 내분이 발생해요. 연개소문처럼 견훤도 자식 농사에 실패해요. 견훤에게는 장남이었던 견신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역사책이나 시험에나 교과서에서는 이 성인 견을 빼고 그냥 이제 견훤의 아들 신검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러분이 성씨가 다른 줄 알던데 그냥 성씨를 생략한 거고요. 본명은 견신검입니다. 아버지랑 마찬가지로 성은 견씨고 이름이 신검이에요. 아무튼 장남인 견신검이 있었는데 견훤이 늙음하게 젊은 여자를 첩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자 후처 사이에서 늦둥이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제 견금강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견훤의 마음이 이 금강에게 향한 거야. 그래서 장남인 신검이 아니라 늦둥이인 금강을 태자로 삼아버립니다. 이래서 이제 신검이가 열이 받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금강이 죽여버리고 아버지 견훤을 쫓아내고 본인이 후백제의 왕에 올라요. 쫓겨난 거죠. 근데 이제 견훤이 여기서부터 정말 독특한 행보를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세계사에 되게 많은 사례가 있어요. 맨주먹에서 본인의 힘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다가 잘못된 후계 선정으로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났다. 요 스토리는 세계사에서 정말 많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견훤이 보인 행보는 세계사에 없는 한국사에만 나오는 정말 유일무이한 세계사적으로 유일무이한 행보를 보입니다. 아들인 신검에게 쫓겨난 견훤이 왕건에게 항복해요. 고려에 투항합니다. 네, 아들에 대한 분노로. 그리고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는 걸 보고 신라도 이거 게임 끝났구나. 그래서 신라도 뒤늦게 항복해요. 보시면 견훤이 고려에 항복한 지 5개월 만에 신라가 부랴부랴 항복을 하죠. 당시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이제 항복의 의미로 경주에서 신하들을 데리고 개경까지 걸어와서 항복을 했다라고 해요. 견훤이 고려에 항복을 하고 신라가 뒤이어 바로바로 항복을 합니다. 이제 어디만 남았죠? 신검의 후백제만 남았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겠다 하고 후백제에 쳐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전투, 후삼국을 통일하는 최후의 전투인 일리천 전투예요. 여기서 이 전투가 되게 험하게 끝나는 게 신검도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후백제가 원래 군사력이 강해서 신검도 많은 군대를 모아서 왕건과 싸우러 나가요. 근데 문제는 이 왕건이 이끄는 고려군의 선봉에 누가 서 있는 거야? 자기가 쫓아낸 아버지 견훤이 서 있는 거예요. 견훤이 직접 갑옷을 입고 후백제를 멸망시키겠다고 온 거야. 그러니까 후백제 군인들은 얼마나 열태의가 없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그 왕이 지금 적군의 선봉장이 돼서 왔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후백제 군사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말아야 돼? 이래가지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군대가 무너져서 이 마지막 1, 2천 전투는 정말 허망하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백제는 멸망하고 후삼국이 통일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 견훤의 고려, 대광현 기순, 견훤의 고려 투항, 신라의 항복, 후백제 멸망, 후삼국 통일,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후삼국 통일의 의의는 이게 신라랑 비교한다면 외세 당나라의 그런 개입이 없었다.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 그리고 이 골품제에 기반한 진골귀족의 나라인 신라를 호족과 육두품이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호족과 육두품이 만든 나라인 고려는 당연히 진골귀족과 골품제에 기반한 신라보다 좀 더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나라겠죠. 그래서 이제 고려에 가면 과거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역사의 발전 과정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